안녕하세요. 나라카날의 성승은입니다. 몫이 없는 사람들의 민주주의. 오늘은 마지막 주제로 동아시아와 민주시민 교육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학과의 중국연구센터 이용규 소장님을 오늘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동아시아 시민과 동아시아 민주주의라는 그런 제목으로 강의를 하게 된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학과 이홍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 드릴 동아시아 시민과 동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이런 제목의 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요만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이 동아시아 시민과 동아시아 민주주의라는 건데요. 우리가 그냥 시민이면 시민이지 동아시아 시민은 무엇이냐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요. 동아시아 시민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그 동아시아라는 그 공동체에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시 내용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아시아 시민들이 주체가 되는 동아시아의 민주주의라는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왜 동아시아인가? 라는 그런 물음으로부터 이 강의가 시작이 될 겁니다. 뭐 한국이면 한국이고 또 우리가 보통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또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를 단위로 보통 얘기하는데 왜 동아시아라는 그런 범주를 설정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라는 이 공동체에서, 이 범주에서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 즉 동아시아 시민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날 이 동아시아 범주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얘기할 텐데요. 선생님들도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그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이 동아시아 시민이 중심이 되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그 민주적 동아시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90년대 이후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부터 사실은 이 국가라는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계화라고 하는 현상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 세계화라는 그런 이 보편적인 현상에 일종의 어떤 대응 노력으로서 그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주의화, 여기 보면은 레저널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역주의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도 너무 잘 아시는 이 유럽의 국가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이렇게 통합이 됐죠. 우리가 이런 유럽의 공동체를 지금 유럽연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럽에는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탈리아도 있고 스페인도 있고 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만은 각각의 나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또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로 공동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 말고도 예를 들면 아세안이라는 그런 공동체도 존재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준말이 아세안인데요. 즉 동남아시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태국이라든지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하나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연합체를 형성해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 조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협정, 또 메르코스르, 남미 공동시장, 그다음에 코메사, 동남아프리카 공동시장 등 상당히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주변의 그 지역 국가들이 하나의 지역 공동체를 구성해서 어떻게 보면 통합을 하면서 어떤 세계화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EU, 아세안, 나프타, 메르코스르, 뭐 코메사, 뭐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직들이 이제 그 실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조직들을 보시면 비교적 단순한 경제적 통합, 경제적인 어떤 통합 노력, 뭐 그 첫 출발점은 우리가 FTA라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국가 간의 관세라고 하는 경계를 없애서 하나의 어떤 경제 통합체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FTA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FTA가 양국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한국, 중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 있고 뭐 한국과 뭐 미국 사이에 FTA가 체결되어 있고 뭐 하는 그런 형태죠. 이것이 이제 지역 무역협정 우리가 RTA라고 하는데요. 이런 지역의 여러 국가들이 이런 경제적인 통합을 하는 그런 지역 무역 협정도 있습니다. 아까 그 예를 들었던 그런 공동체 가운데 나프타, 북미 자유무역 협정 같은 그런 조직이 대표적인 지역 무역 협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수준이 점점점 높아가면 유럽 연합처럼 이제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통합까지 함께하는. 그래서 EU는 경제적인 통합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로서도 같이 외교 활동을 같이 한다든지 공동으로 EU가 대응하는 그런 외교 활동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지역 공동체가 있는데 그 수준이 상당히 상이하게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다양한 지역 공동체의 모색은 세계화가 되면서 이게 세계가 하나의 어떤 경계가 없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단은 세계가 하나가 되기 전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 국가들끼리 우선적으로 통합하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면 가난한 나라와 부유한 나라가 다 존재하는데 가난한 나라가 상당히 불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계화에 대응해서 이 지역에 있는 나라들끼리 우선적으로 통합을 해서 세계화의 어떤 위기, 여러 가지 문제들에 공동 대응하려는 그런 노력으로서 이런 지역 공동체가 건설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동아시아 국가들도 세계화의 위기에 공동 대응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사실상 동아시아도 하나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주의화 현상이 어떤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1997년에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그때 이제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그 당시에 금융위기에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이 97년 금융위기 이후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로의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금융 협력을 해야 되고 경제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러한 동아시아의 어떤 이런 위기들을, 금융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점점점 안보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뭐 문화 협력이라든지 하는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동아시아도 하나의 어떤 그 지역주의 노력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원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존재했다고 했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은 1967년에 만들어질 정도로 상당히 빨랐는데, 사실은 동북아시아 국가들, 한국,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이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약간 관심이 덜하다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해서 아세안 국가들과 이제 동북아시아 국가들도 합쳐지는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그런 형태인데요. 그러니까 아세안과 한중일 3개 국가가 함께,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가 함께 이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말고도 이제 한국, 중국, 일본도 동아시아 지역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고, 특히 이 2000년대 이후에는 그 한국, 중국, 일본이 중심이 돼서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말고도 그 외에 동아시아의 정상회의라든지 동아시아의 어떤 지역주의화를 주도해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일은 또 별도로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뭔가 지역주의화를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한중일 협력이라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008년에 한중일 그 협력에 어떤 협력을 하기 위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려서 한중일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만들게 됩니다. 그 결과 2011년에는 한중일 협력 사무국,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는 취지로 그 국제기구를 만드는 거죠. 사무국이라고 하는 국제기구를 만드는데요. 그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설치하게 되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에 이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중일 3개국이 교육 협력을 하자, 차세대 동아시아의 이런 그 교육 협력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캠퍼스 아시아라는 프로그램을 교육 협력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동서대학교 캠퍼스 아시아 학과가 바로 그 캠퍼스 아시아 프로그램을 하는 학과인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한 20여 개 대학이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계 각국은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별로 지역주의화를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는 역제관계, 여기 밑에 보시면 역제관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Interregional Re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국제관계는 아시잖아요. 국제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International R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가 국제관계죠. 그것이 사실은 세계의 기본 질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제관계, 국제질서 말고도 역제관계,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동아시아의 관계, 북미와 동아시아의 관계와 같은 그런 역제관계도 점차 출현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이 지역,
이 지역이 하나의 공동체로 협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죠. 이렇게 세계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노력 외에도 이제 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이 경제적인 선진국이 오래전에 됐었고, 한국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이 됐고, 이제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 중국도 경제 개혁을 진행해서 이제 경제 대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렇게 동아시아 각국들이 경제가 막 발전하니까 뭐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 갈 필요 없이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교역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동아시아 영내 무역 및 투자가 활성화되니까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경제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더욱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고, 일본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이고, 또 한국의 최대 투자국이 중국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도 요새 투자를 많이 하고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무역하고 투자가 크게 활성화되면서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경제 협력을 하면은 이익이다라는 생각이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한반도의 북한 핵 문제. 북한 핵 문제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큰 안보 위협입니다만은, 이 북한 핵 문제는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게도 위협이기도 하고 또 중국에게도 사실은 위협이기도 해요. 이렇게 북한 핵 문제와 같은 이런 안보적인 쟁점, 또 영토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국과 일본 사이의 독도 문제, 또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열도 혹은 띠아오이다오라고 하는 이 영토 문제, 또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중국 사이의 난샤군도 문제는 스플릿 제도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 난샤군도 제도의 문제라든지 이런 영토를 둘러싼 이런 영유권 분쟁이나 이런 영토 분쟁과 관련된 쟁점들이 계속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어쨌든 같이 경제 협력도 하고 이렇게 동아시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민감한 문제, 안보 문제, 영토 문제와 같은 이런 민감한 문제들을 서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되기 때문에 안보 협력도 동아시아 국가들끼리 서로 외교 안보적인 협력도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라는 필요성도 증대된 것이죠. 또 동아시아 역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문명, 사실은 우리가 중화 문명이라고 하지만 그 중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 문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동아시아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라든지 뭐 유교라든지 불교라든지 뭐 도교라든지 그 외에도 다양한 그런 문화적인 유산들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근대화 이후에 서구의 문화들을 받아들였지만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의 DNA 속에는, 우리 사람들의 문화적 DNA 속에는 바로 이런 동아시아 문화적 유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장유유서라든지 뭐 우리가 대중교통수단을 타면은 어른들을 이렇게 먼저 앉게 한다든지 아이들을 이렇게 배려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와 깊은 연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동아시아 역사 문화에 대한 사실은 자긍심 같은 것이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아시아 경제도 발전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점점 발전하니까 우리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도 다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동아시아 문화 협력의 필요성도 점점 이제 커져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류라고 얘기하는 이 한국의 이런 문화산업, 이런 그 상품들도 사실은 이런 동아시아 문화적 자긍심에서 기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뭐 일본의 문화산업도 마찬가지고 홍콩의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보다 조금 나이가 많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 영웅본색 같은 홍콩 영화가 아주 그 동아시아 전체에 그런 아주 중요한 문화적인 그런 상품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홍콩 영화를 보고 왜 그렇게 좋아했느냐, 왜 그렇게 환호했느냐, 왜 장국영이라든지 주윤발이라든지 이런 배우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동아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했느냐 하면 사실은 거기에는 동아시아 문화라고 하는 그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웅본색을 보셔도 친구들끼리, 형제들끼리의 어떤 진한 우정, 또 어떤 형제애,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영웅본색의 가장 기본적인 그 어떤 주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사실 이런 문화는 서구의 문화에서는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동아시아에 상당히 뿌리 깊은 문화적 DNA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적 상품으로 등장을 하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더욱더 문화 협력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늘어난 것이죠. 따라서 이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필요성이 현실주의적으로도 매우 뭐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또 외교 안보적인 협력의 필요성도 있고 또 문화 협력의 어떤 자긍심도 높여주는 이런 현실적인 그 필요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동아시아, 이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한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만드는 그런 가장 주춧돌 같은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유럽연합의 사례를 봐도 그렇습니다. 유럽연합은 십자군 전쟁 때부터 제2차 세계대전까지, 그러니까 수백 년, 거의 1900년에 가까운 기간인데요. 십자군 전쟁에서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날까지의 그 시기를 보면 1000년이 조금 안 되는 900 몇 년의 그런 기간인데 그 900 몇 년의 기간 동안 유럽 국가들은요 서로 죽고 죽이고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럽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예요. 증오의 역사고 폭력의 역사고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 유럽의 평화에 대한 그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거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전쟁은 계속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평화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다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생하면서 예를 들면 뭐 나치의 홀로코스트 같은 어마어마한 그런 그 폭력 같은 것들이 유럽 내에서 벌어졌거든요. 인종 청소도 벌어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유럽의 그 오랫동안 유럽에 어떤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유럽은 전쟁이 아니라 이제 평화적인 그런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유럽 연합입니다. 경제적인 협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보 협력을 하고 90년대 초에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이제 냉전 체제가 해체되면서 동유럽 국가들도 유럽 연합에 들어오게 된 것이고, 이러면서 지금은 정치 외교적 공동체로까지 발전을 하게 된 것이 유럽 연합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사실은 동아시아는 전쟁이 유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수백 년 동안 전쟁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과거, 그러니까 근대 시기에 동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일본이
스스로 제국주의로 변모를 해서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를, 다른 지역을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식민지가 됐던 것이 사실은 오키나와이고요.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조선, 만주 이런 지역이 사실은 일본의 식민지가 되거나 일본의 괴뢰 국가가 된 그런 이제 지역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동아시아 전체 역사를 보면 그렇게 전쟁을 한 게 유럽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근대 시기에 동아시아 각국들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로 서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돼서 아주 아픈 상처의 기억들을 많이 남긴 역사가 매우 가깝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사람들도, 동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그런 서로 국가폭력으로 또 전쟁으로 했던, 서로 상처를 줬던 이런 과거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전쟁이 발발했고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동아시아에서 사실은 서구 열강의 대리 전쟁, 미국과 소련의 대리 전쟁이 발생했었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들이 그 과거의 어떤 제국주의의 어떤 상처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에 근대 시기에 또 현대 시기에 발생했던 이 전쟁의 역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었고, 그것은 유럽연합처럼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면 서로 전쟁을 하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어떤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어서 동아시아의 평화를 구축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목표의식이 또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된 것이죠.